누군가가 태어나는 일, 생을 향해서는 모두가 축복을 한다. 반면 생을 마감하는 졸에 대해선 아무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치인데도 우리는 항시 생과 졸을 철저하게 끊어놓는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강봉희 작가님의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2020년 코로나 사망자들의 시신을 누구보다 먼저 수습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15년간 고독사, 기초수급자 고인들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던 장례지도사이신데요. 이분이 들려주는 죽은 자와 산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떤 의견을 덧붙이는 것보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장례지도사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상을 당하고 장례지도사 분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슬픔이 굉장히 큰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고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라는 기분이 들 때 되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따로 인사를 드리거나 다시 만나기는 어려운 분들이 아마 장례지도사 분들일 것 같은데 그 슬픔 속에서도 그분들이 진심으로 고인을 대해 주셨을 때 유족들은 그것으로부터 정말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건 일부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5장) 코로나 사망자들의 마지막을 수습하며 2020년 2월 25일 시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일의 시작이었다. 대구시청의 장사계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대뜸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우리와 같은 비영리법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서 서로 잘 알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 여기에 올 일이 없는 시청 직원에게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 조금 의문이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성질 급한 나는 그가 오기 전에 시청으로 찾아갔다. 담당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차부터 한 잔 주었다. 나는 차를 마시지도 않고 다짜고짜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잠시 쭈뼛쭈뼛하더니 말을 꺼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구시의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 시신에 손을 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시신을 만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좀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끝을 흐렸다. 대구의 2월은 심각했다. 2월 20일에 신천지와 관련해 청도에서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23일에는 대구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거기다 며칠 새 확진자 수는 수백 명을 기록하며 도시 전체에 금세 패닉의 기운이 감돌았다. 지금에야 코로나에 관해서
대처의 경험과 역량이 쌓여 그 정도의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게 처음이니 모든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시청에서 나에게 무언가 말을 꺼내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담당자의 말을 듣고 나는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되었다.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담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안 한답니까? 라고 내가 물으니 상황이 그러하다며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머뭇거려졌다. 진짜로 그걸 아무도 안 해주려고 합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도 손을 안 대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단장님께 부탁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곤 사무실로 돌아왔다. 내 주위에 아는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해 물어보았다. 의사들은 내가 그 일을 맡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코로나 역시 바이러스일 뿐이라고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죽으니까 살아있을 때처럼 바이러스가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방호복만 꼭 잘 챙겨 입어라. 그리고 최대한 조심만 하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조심만 하면 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해서 하자. 또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내가 하자. 그런 생각을 했다. 다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다짐한 뒤 같이 일할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봉사단 후배들 중에서 운구차를 몰 수 있는 이에게 가장 먼저 전화했다. 워낙 함께한 시간이 긴 그는 처음 내 말을 듣고서 펄쩍 뛰었다. 아니, 이 시국에 코로나 시신이라니요. 형님은 왜 또 그걸 맡아서 와요?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맡깁니까? 그런 말을 듣고 포기할 내가 아니었다. 야, 안 죽어. 내가 의사한테도 다 물어보고 알아봤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했다. 어차피 그 후배는 처음에는 퇴짜를 놓아도 내가 하는 일이면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곤 했으니까 그렇게 승낙을 받았다. 다른 후배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다들 승낙했고 나는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좋습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게요. 그렇게 2020년 24구의 코로나 시신을 돌보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사내 대학병원에서 1950년에 코로나 환자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에서 지원해준 방호복만 있을 뿐이었다.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환자복을 입은 그대로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마쳐야 했다. 시신을 비닐팩으로 밀봉하고 그것을 의료용 시신팩으로 다시 싼 뒤 관에 넣어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시신팩으로 밀봉된 시신을 관에 옮기고 끈으로 묶는 결관 절차를 거친 뒤 화장장에 가면 된다고 시에서 지침을 받았다. 그래서 방호복만 챙겨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는 코로나 병동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사망자는 이동식 병실 침대 위에 환자복을 입은 그대로 누워 있었다. 평상시에도 병원의 전염병동에 들어갈 때가 있었지만 첫 코로나 사망자를 모시러 코로나 병동에 들어갔을 때는 역시 조금 섬뜩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던 때니까. 나와 후배 한 사람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시신을 보았다. 한데
시신은 돌아가신 뒤 아무 밀봉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그건 사실 시청에서 들었던 말, 그리고 매뉴얼의 내용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앞서 적었듯 사망자를 수습하기 전 우리는 시청 장사계에서 병실에 가면 시신팩에 넣어진 시신이 있을 겁니다. 장례지도사는 그 시신을 관에 넣은 뒤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만 안치시키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또 매뉴얼 책자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다. 즉, 코로나19 매뉴얼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시신팩에 넣는 것까지는 의사들이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서 밀봉된 상태 그대로 시신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의사가 그 일을 안 해봐서 해두지를 않는 것이었다. 일반인과는 다르게 전염병을 앓던 사망자는 감염성이 있으니 그 시신을 봉해 놓는 게 의료인들의 의무였다. 그러나 매뉴얼과 현장은 똑같이 굴러가지 않았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그 병실 안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매뉴얼을 따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당시 병원의 분위기는 누군가를 만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 다들 짜임새도 없고 경황도 없었고 의사와 간호사를 마주칠 일도 없었다. 폐쇄된 병동에서 환자들을 챙기느라 모두 분주한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매뉴얼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건 또 아닐 수 있겠다 싶어 다시 나가 비닐팩과 시신팩을 챙겨왔다. 나와 후배는 시신을 비닐팩에 이중으로 봉한 뒤 시신팩에 넣고 결관해서 병원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화장장으로 향했고 유족은커녕 고인을 아는 이조차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묵묵히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유골함을 받아들었다. 그날 우리는 온종일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뉴스에는 대구에 번지는 코로나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6장. 코로나 사망자들의 마지막을 수습하며 2월 28일 오전 첫 시신을 모시러 나가기 전 나는 아내에게 오늘은 코로나 사망자를 수습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방호복만 잘 입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아내를 설득했다.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듣고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저거 좀 누가 꺾나 라고 눈을 흘겼다. 그러면서 더 별말을 하진 않고 밖에 나가더니 소독약과 차에 뿌리는 소독 스프레이를 한아름 사왔다. 그날로부터 나는 코로나 시신을 소독한 뒤엔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바깥에선 보이지 않는 우리 집 마당의 수도호수 옆에서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해야 했다. 아내는 매일 아침에 나와 함께 소독 스프레이를 내가 몰고 다니는 차 안과 차 바깥에 뿌렸다. 그걸 내가 코로나 사망자를 수습하는 내내 계속했다. 아마 당시에 4살, 8살이었던 손녀가 자주 우리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첫 번째 환자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이튿날 오후에는 시내의 한 빌라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분은 혼자 살고 계셨는데 보호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귀가하여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그날 아침에도 아들 내외가 집에 다녀갔다고 했다. 그때는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게 태반인 상황이었고 증상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때였다. 그런 시기에 갑작스레 코로나로 가족이 돌아가셨으니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했을까. 더욱이 우리에겐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수습하는 일도 처음이었다. 비닐팩,
시신팩과 관까지 일체 다 준비해서 차에 싣고 그걸 집안까지 들고 가야 했다. 우리는 시 상황실에서 알림을 받고 저녁 8시쯤 빌라에 도착했다. 119 소방차도 우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고 우리는 다 방호복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한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경찰이 오질 않았다. 누군가가 유족도 없이 집에서 사망한 게 확인되면 경찰이 와서 검안이를 불러주고 현장이 보존돼야 수습 절차가 진행되는데 경찰이 오지 않으니 우리는 모두 빌라 앞에서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자정이 가까워졌다. 나는 화가 나서 상황실에 전화를 했다. 이젠 집에 가야겠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했다. 동네 이웃들의 관심도 고역이었다. 119 소방차가 몇 시간째 서 있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관을 든 채 대기하고 있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슨 일인지, 사망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빨리 모셔가지 않는지 우리에게 물었다. 저 위에 사시는 분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말씀은 차마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테니까. 12시 반쯤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다. 왜 인제 왔느냐고 물으니까 코로나로 죽었는데 누가 오고 싶어 했겠느냐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형사는 시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코로나가 확실하니까 모셔달라고 말한 뒤 가버렸다. 그래서 4층까지 계단으로 관을 들고 올라가서 세 사람이 낑낑대며 그걸 내렸다. 그게 어찌나 힘이 들던지. 우리는 감염을 전담으로 하는 대구의료원 안치실에 시신을 모셨다가 다음날 화장을 하러 갔다. 가족인 아들 내외도 오전에 확진자와 접촉했으니 빨리 격리되어야 했는데 격리도 안 되고 그 밤까지 빌라 앞에 우리와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화장장에 함께 가진 못했다. 격리가 풀린 뒤 우리가 납골당에 안치해둔 유골함을 나중에 찾아갔다.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며칠 간격으로 계속 사망자가 발생해 나도 그 일에 몰두해야 했다. 당시의 코로나 사망자들을 둘러싼 상황은 위중하고도 슬펐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망자의 곁에 함께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요. 돌아가시면 24시간 내로 화장해야 하니 장례를 치르는 것도 언감생심이었다. 가까운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킬 수 없는 죽음이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가족이 있으면 그들은 집에 격리가 되어야 했다. 검사 후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 기간에 환자가 돌아가시면 화장장에 못 오는 것이었다. 한 집에 살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이 없던 유족은 방호복을 입고 화장장에 와서 시신이 화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화장을 마치면 유골함을 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망자의 경우처럼 유족들이 격리되어 아무도 오지 못하면 유골을 대구 시립 납골당의 무연고 안치 자리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들이 격리 해제가 되어 찾아왔을 때 드려야 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가는 마지막 길을 보지 못하고 유골함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일장은커녕 죽은 시신을 가족이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는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가? 감염병과 재난은 일순간 가장 가까운 이들을 무연고로 만들어버린다는 걸 생생하게 확인했던 순간이었다. 그들을 화장하는 순간도 적막하고 고요했다. 내가 시신이 다 수습되었다고 시에 보고하면 시 상황실에서 화장장으로 연락을 한다. 그러면 대구 화장장에선
하루의 마지막 회차인 9회차 화장이 마무리되는 오후 4시 이후 대부분의 직원을 다 퇴근시키고 준비를 해두었다. 필수 인력만 남겨진 채 텅 빈 화장장에서 5시가 넘은 시각 코로나 시신의 화장이 시작되었다. 4월 초에 돌아가셨던 사망자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었다. 택시를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셨다. 거기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확진이 떠서 그냥 입원을 해버렸다고 했다. 전화기 한 대만 갖고 가셔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러니 처음에는 심각하지도 않고 설마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에 병원에서도 가족들과 계속 통화를 나눴단다. 가족들도 빨리 나아서 오시겠지 생각하면서 일주일이 넘게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일 통화했다고 했다. 그러고서 그 길로 돌아가셨으니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을 것이다. 일 잘하고 오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검사 받으러 갔다가 입원한 후 그 길로 자식들과 얼굴도 못 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아가셨던 것이다. 정말로 건강하셨던 분이 그렇게 가버리시니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몇몇 유족들은 난리가 났다.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선 아무것도 안 해주었고 대책도 없다고, 빈소도 못 차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론에 분통을 터뜨렸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우리가 모시는 사망자의 유족들께는 우리가 방호복 가격을 다 지불해드렸다. 보통 유족 한두 사람이 오면 화장장에서 해주었지만 간혹 고인과 접촉하지 않았던 유족들이 더 많을 때도 있었고 화장장의 지원도 그 이상은 힘들었다. 그럴 때는 한 분이라도 더 코로나 시신의 화장을 참관하게끔 하기 위해 봉사단의 예산을 끌어왔다. 가뜩이나 갑작스레 가시는 시신들이 조금이나마 덜 외롭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수의도 그랬다. 코로나 사망자를 다루는 매뉴얼에도 수의를 입히는 것 같은 절차가 있을 턱이 없었다. 시에서도 수의값은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입히지는 못해도 덮어라도 드리자라고 생각했다. 봉사단의 예산을 짜내 시신이 오면 비닐팩 위의 시신에 수의를 덮어드리고 그것을 시신팩에 함께 넣어드렸다. 하지만 어느 날에는 욕을 먹기도 했다. 4월 중순 자택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해드렸는데 두 아들이 화장장으로 찾아왔다. 그중 둘째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내게 말했다. 하지만 큰아들은 수의도 입히지 않고 험하게 시신을 대했다고 화장장이 떠나가도록 내게 고래고래 욕을 했다. 나는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환자복을 입은 그대로 비닐팩과 시신팩으로 싼 뒤 관에 넣어 화장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 수의를 시신팩 안에 곱게 개어 넣어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통할 리가 없었다. 물론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내게 화풀이를 했을 거라는 건 안다. 그래도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4월 말 70대 초반의 남성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첫째 딸은 우리와 연락이 닿아 사망 소식을 바로 전해드렸다. 헌데 30대 후반쯤 된 둘째 아들은 외국에 유학을 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오는 길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도중 돌아가 버리셨다고 했다. 본래 코로나 병실의 환경은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었다. 시신팩으로 시신을 봉한 뒤 관 속에 정리하는 작업은 유족들이 참관할 수 없다. 시신 수습이 마무리된 뒤 유족들에게 따로 보여드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데 그 아들이 누나와 함께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못 본 지가 몇 년이 넘었다고, 아버지 얼굴이라도 제발 한번 보게 해달라고 동사정을 했다. 나도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아무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도 부모가 있었고 자식을 키워보았는데 그게 참 인간의 도리가 아닌 듯 싶었다. 내가 두 사람에게 당부했다. 원래 유족에게도 시신을 보여줄 수 없지만 당신 사정이 그러하니 예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이 말이 어디에 새나가면 안 된다고. 둘은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코로나 병동으로 온 두 사람에게 방호복을 입히고 내가 지정한 자리에서 더 들어오지는 말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시신과 7, 8m쯤 떨어진 자리에 의자 두 개를 놓고 둘에게 의자 위에 올라서서 이쪽을 보라고 했다. 나는 결관했던 관을 열고 시신을 다 풀어헤쳤다. 저 멀리 의자 위에 서 있는 그들에게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시신을 보여주니 자기 아버지가 맞는다고 서서 펑펑 우는 것이었다. 둘이서 통곡하는 걸 보고 나도 눈물이 줄줄 흘렀다. 팩을 여니까 시신은 환자복을 입은 상태 그대로였다. 울음이 좀 잦아든 둘은 왜 수의를 입혀드리지 않았느냐고 내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시신을 그렇게밖에 보내드릴 수 없는 절차를 설명해드렸다. 그래도 수의를 덮어는 드렸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수의를 접어 새로 갈무리를 해드리니 그렇게 고맙다며 내게 인사를 했다. 울면서 연신 고마움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조금이나마 뿌듯하고 보람된 마음이 들었다. 2020년 5월 16일 24번째 사망자를 끝으로 내가 코로나 시신을 더 수습할 일은 없었다. 첫 사망자 발생으로부터 두세 달 즈음이 흐르자 장례식장들도 코로나 시신을 잘 화장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식장과 업체들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했다. 다른 업체들이 맡겠다는 걸 굳이 내가 받아올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 것으로도 좋겠다. 그 두어 달의 시간은 그리 길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 일을 오래 해왔던 내게도 참 많은 생각을 남긴 경험이었다. 코로나라는 비극 속에서 내 눈으로 직접 사망자들의 마지막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의 2020년 봄은 전대미문의 공간, 전대미문의 나날이었던 것 같다. 내 68 평생에 그러한 죽음의 모습, 죽음의 현장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법, 인간과 장래의 의미에 관해서 그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했다. 사람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다시 되새기게 했다. 10장. 삶과 죽음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가 태어나는 일, 생을 향해서는 모두가 축복을 한다. 반면 생을 마감하는 졸에 대해선 아무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치인데도 우리는 항시 생과 졸을 철저하게 끊어놓는다. 인간이 태어나 잘 커서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그걸 한 선상에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딱 끊어둔다. 우리는 죽음을 안 좋은 것, 피해야 할 것, 마치 하나의 금기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영영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과 졸을
한 선에서 붙여 생각할 수 있을까? 한 선에 붙여놓을 수 있다면 죽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죽음이 편해진다는 건 결국 언젠가 그것을 맞이해야 할 산 사람의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말과도 같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상과 죽음을 끊어놓는 정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것 같다. 외국은 상과 죽음을 한 선에서 같이 본다. 외국의 장례와 죽음을 보면 우리보다 사회 문화적으로 죽음을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 예컨대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일본은 어떤가? 주요 도시의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미국은 어떤가? 생과 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들의 문화는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태껏 그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 자기 동네에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이 지어지면 난리도 그 난리가 없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죽음을 천대하고 외면하는 역사는 짧은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삶과 죽음을 저 멀리 끊어놨다. 자기 조상네들 산소를 산꼭대기 구석에 만들어두고 귀신이 나온다면서 멀리했다. 거기다 옛날엔 염을 백정들이 했다. 죽음을 다루는 업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장례를 마을 공동체의 잔치처럼 보는 정도는 됐다. 공동체 문화가 사라진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장례업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죽음을 자꾸 두렵게 만들었던 농간도 한몫했다. 두려워하고 외면할수록 그것을 통한 돈벌이가 더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멀리하고 천하게 생각하며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린 것이다. 태어났을 때는 축복하고 죽음은 거리끼며 피하려는 것. 그건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죽음과 관련된 것을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리고 죽음을 터부시해버리는 건 문제다.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분위기 말이다. 내 친구 중에서도 화장장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가 있다. 화장장 뉴스만 들리면 돈 얘기를 꺼내거나 자기가 사는 곳엔 절대 저런 게 지어지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럼 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큰 소리를 치면서 그를 꾸짖는다. 너는 죽으면 화장장에 안 가나? 너는 천년만년 살 것 같나? 모두 죽으면 거기 가는데 너는 죽으면 어디 가려고 하나? 그렇게 욕을 하곤 했다. 화장장이나 납골당도 어느 자리에는 가야 할 것 아닌가.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내가 사는 곳엔 무조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나쁜 것이다. 특히 기탄 없는 타협과 대화가 필요한 이런 문제에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선동하는 건 정말 큰 문제다. 어느 지역에 새롭게 화장장이 들어서는 건 잘 따져볼 여지라도 있을 거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한참 전에 들어서 있던 화장장을 옮기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볼 때마다 나는 기가 찬다. 화장장이 있는 걸 알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도대체 왜 그 소리를 하는 것인가? 알고 들어온 것 아닌가? 더욱이 화장장 건립이 옳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대 시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법치국가에 사는 게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우리 화장장의 기술은 정말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의 소각시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은 독일보다 더 엄격한 것을 알고 있는가?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연기와 냄새 같은 것도 일절 없고
일상에 끼치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인간의 조를 다루는 시설이라고 학을 떼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가 참 잘했다. 세종시를 계획해서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화장장이고 낙골당이며 장례식장이다. 그래야 말이 없으므로 제일 먼저 시내에서 딱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지었다. 아예 혐오시설이라고 말 나올 구석을 없애버린 것이다. 죽음을 삶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이 문화를 없애야 한다. 언젠간 나의 부모,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자리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딱 끊어놓은 생존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붙이면 된다. 나는 그 둘이 같이 가야 모두가 편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다시 고독사의 문제에 관하여 말하자면 누군가가 고독하게 죽었다고 호들갑을 떨지 말라. 몇 달 지난 뒤 발견되었다고 거기 카메라를 들이대지도 말라. 살아있었을 때부터 관심도 못 받고 잊혀버린 사람이 고독하게 죽었다고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구는 것도 못마땅하다. 그것 또한 삶과 죽음을 뚝 떼어놓고 다른 선으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린 그가 살아있을 때 그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살릴 수 있었고 홀로 저승으로 가지 않게 돌볼 수 있었다. 그런 의무를 내팽겨친 채 고독사를 입으로 떠드는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다. 어떠셨나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죽음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중 하나는 삶과 죽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 가까이 있지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이 사람의 삶은 지속되는 것이고 심장이 멈추면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헤어짐이 후회되지 않도록 내 인생이 끝날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